현재 우리 미사일 방어 체계로 괄호 열고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거지로 우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의원님, 뭐가 어거지입니까?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럼 제가 우리 안보가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계속 어거지를. 네. 이 대화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대화 중 한 부분을 이제 발췌를 했습니다. 네, 저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맡은 정웅식입니다. 네, 저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맡은 문채원입니다. 네, 요상하게 시작을 했지만, 예, 아무튼 이런 대화가 오고 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적지 않게 파장이 일어났고 이 대화를 보다 못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중간에 끼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또 여야 관계 또 정부와 자유한국당 관계가 더 악화되는 네. 어떤 씁쓸한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 그 장면도 씁쓸했습니다만 지금 이런 어떤 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지금 현지를 보면은 더 씁쓸해지는 장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앞서 두 분이 운영위원회의에서 이런 안보와 관련된 대화를 나눴는데 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의 미사일을 완전히 막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일단 이게 사실인지부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막을 수 없다는 취지로 질문을 한 몰아붙이듯이 질문을 한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네. 예, 완전히 막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사일 방어, 보통 이제 MD 미사일 디펜스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근데 뭐 이거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일단 MD 미사일 디펜스 자체가 이게 일종의 총알 맞추기의 비유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게 물리학적으로 굉장히 확률적으로 낮은 게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이제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낙하할 때의 속도가 초속 3km 안팎에 달하는 아주 초고속으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히 탐지해서 미사일이나 레이저로 요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지난 수십 년 동안 논쟁이 많이 벌어져 왔습니다만 이건 여전히 그 공상과학 영역에서나 가능한 이런 어떤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럼 전반적으로 미사일 디펜스가 매우 좀 약간 성공할 확률이 좀 낮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럼 한반도의 경우에 한정해서는 또 어떤 특색이 있을까요? 한반도의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지리의 법칙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남북한은 휴전선을 맞대고 있죠. 그렇죠. 이제 종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거리가 짧습니다. 네. 거리가 짧다 보니까 그럼 붙어 있는 데다가 거리가 짧으면 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습니다만 유사 상황이 발생해 갖고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 그죠? 요격 고도 밑으로도 쏠 수 있는 것이고. 네. 예? 요격 고도 위로도 쏠 수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야구공 공동지기에 비유를 하면 거리가 가까우면 중간에 네트를 쳐놔도 그죠? 네트를 쳐놔도 그 네트 밑으로도 던질 수가 있는 거고. 네. 그죠? 네트를 넘기는 것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이 그 최근에 단거리 발사체 중에 일부는 어떤 기술적인 특성을 갖고 있냐면 이게 날아가다가 꺾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또 야구의 비유를 하자면 이게 직구로 날아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각도가 꺾어져 갖고 뚝 떨어지면 변화구가 되는 예? 거네요. 예. 네. 그럼 대부분 다 허싱이 되잖아요. 네. 그죠? 예, 허싱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북한이 그런 기술을 좀 최근 올해 들어서 집중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인 것이죠. 네. 예. 이것 역시 거리가 가까우면 그만큼 미사일을 유도 조종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먼 거리까지 날아가면 네. 그죠? 예. 이걸 갖다가 방향을 틀고 뭐 꺾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회피 기동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갈수록 기술이 어려워집니다. 네. 이제 그 어려운 기술인데 가까이 있으면 아무래도 유도 조종이 그만큼 기술적으로 용이해진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특징들이 같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한반도, 그러니까 MD 자체가 갖고 있는 기술적인 한계. 네. 예. 그리고 한반도의 지리의 법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북한의 미사일을 완전히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은 뭐 그 발언의 취지를 전혀 이해할 수 있는 이해를 못하는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네. 냉정하게 좀 이렇게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거는 사실 미션 임파서블에 가까운 거죠. 그럼 앞서 그 대화에 있어서 대표님은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좀 더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네. 사실 나경원 대표의 이제 최근 발언을 살펴보면은 약간 한국 MD, 그러니까 미사일 디펜스가 본질적으로 북한 미사일을 막기가 힘들다라는 내용보다는 네. 현재 한국 MD 수준으로는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네. 현재 한국 MD 수준에 이제 방점이 찍힌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뭐 한국 MD 수준을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발전을 한다 하면은 뭐 더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지 이게 참. 그러니까 제가 나경원 대표의 발언에 한 표를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적반하장입니다. 나 대표의 이 발언은 근래에만 보더라도 2016년에 한참 그 사드 논란이 불거졌을 때 네. 그때 나경원 대표가 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제 그 당시 새누리당의 중책을 맡고 있었는데 사드만 갖다 놓으면 대한민국의 3분의 1을 방어할 수 있다. 사드만 네. 배치하면. 그리고 뭐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 그 이후에 탄핵 이후에는 이제 황교안 관항대행 체제였죠. 그래서 박근혜 황교안 체제 때 그래서 사드로 3분의 1을 막고 뭐 경기 수도권이나 강원 이런 쪽에 좀 커버가 안 되는 지역은 패트리어트를 비롯한 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갖다 놓으면 네. 전체를 방어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네. 전체를 방어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그거에 동의를 안 하면 막 그 종북 좌파로 막 몰아붙이고 네. 뭐 이랬던 게 바로 엊그저께 일이에요. 예? 그렇죠. 얼마 전 일이죠. 예. 그러니까 자기 정권 때 배치한 거는 북한의 미사일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네. 그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 미사일 방어 능력은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저는 뭐 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만 아무튼 팩트를 보면은 미사일 방어 능력도 어찌됐든 이제 무기 체계를 많이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탄도 미사일 숫자가 비약적으로 늘어났어요. 네. 한국의 탄도 미사일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군사 기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북한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이고. 네. 거의 탄도 미사일 보유 숫자만 놓고 보면 세계 탑5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에 비해서 밀린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거네요. 뭐 북한에는 핵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북한이 뭐 단거리 발사체에 핵탄두까지 장착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북한은 이건 전술 무기로 그 분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핵 전력은 이제 전략 로켓 사령부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어떤 단거리 발사체까지 얘까지 핵탄두를 장착했는지 할 계획이 있는지는 아직 드러난 바가 없어요. 네. 예, 근데 그걸 전제로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북한의 위협이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이런 어떤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근데 아까 뭐 사드를 배치하면은 다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것처럼 하고 현재 MD로는 힘든 것처럼 이렇게 약간 내로남불의 형식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것보다는 약간 현재보다 훨씬 더 뭐 높여서 뭐 삼축 체계도 조기 구축하고 뭐 한미일 삼각 동맹에 뭐 들어간다든지 약간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뭐 대놓고 이제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편입돼야 된다. 뭐 네.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안보를 비롯한 국익을 고려하는 사람이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자, 사드 배치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나경원 대표를 포함한 그때 정부 여당이 뭐 대한민국의 3분의 2가 방어가 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예를 들면 사드의 최저 요격고도가 40km예요. 네. 그 40km에서 150km 사이로 날아와줘야 비로소 요격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맞춘다고 하더라도 그게 탄두가 파괴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네. 빗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각도만 꺾이게 되겠죠. 네.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은 40km 밑으로도 얼마든지 날아오는 미사일이 있고 뭐 최근에 발사하면 막 900km 막 1000km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 사드의 최고 요격고도보다 훨씬 높게
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때 그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마치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처럼 막 얘기하면서 이제 사드 배치를 강행했던 거 아닙니까? 네. 예? 예. 근데 지금 최근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북한이 신종 사거리 그 발사체 세트를 선보이고 있잖아요. 네. 예? 뭐 북한판 이스칸다르다, 뭐 새로운 신형 방사포다, 그게 또 초대형 방사포다, 전술 유도목이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발사체들을 막 선보이니까 이제 사드로도 안 된다. 네. 패트리어스도 안 된다. 예? 그러면 도대체 뭘 더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예. 뭘 더 갖다 놔야 북한의 미사일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건지, 저는 나경원 대표께서, 좀 대안을 좀 제시하면 좋겠어요. 그럼 대안이 미국 주도의 MD에 편입되는 거냐? 네. 예? 아니, 사드도 미국 거예요. 패트리어트도 미국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다 미국 거예요. 뭐 미국이 한국에 배치한 그런 거 말고 미국 본토에 뭔가 그런 높은 기술력을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까요? 미국 본토 방어형에 이제 GBI라고 있어요. GBI. 네. 이제 이게 그라운드 베이스드 인터셉터, 그러니까 지상 배치 요격 미사일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ICBM을 잡기 위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거 요격 고도가 훨씬 높습니다. 요격 고도가 훨씬 높아요. 네. 사드보다. 거의 요격 고도가 뭐 500km, 뭐 이제 대기권 밖에서 이제 요격을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웃음이 나와서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북한은 휴전선을 맞대고 있다고. 그렇죠. 뭐 대륙간 네? 탄도미사일이 날아올 수가 없죠. 뭐 거기 쏠 이유가 북한에서. 없는 거잖아요. 네. 한국을 겨냥해서 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무기 잔뜩 갖다 놨는데도 안 되는데 또 미국의 MD에 참여하면 될 것처럼 얘기하는 거. 예? 예. 참 언발의 오줌. 실수를 자아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려되는 건 뭐냐면 네.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최근 한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아무래도 약간 그런 비판이라던가 뭐 야당의 비판이라던가 국민들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이제 잠재우기 위해서 네. MD도 그만큼 계속 발달되고 있다. 힘을 우리가 쓰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발언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국내용인데, 네. 예, 국내용의 성격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미사일을 완전히 막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네? 그렇게 바라기도 좀. 그럼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네. 막 이제 자한당 이런 데서 난리 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기본적으로. 네. 제가 보기에는 어떤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갖다 놔도 한국에선 무용지물에 가깝습니다. 왜? 그건 지리의 법칙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네. 예? 예,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그 부분이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이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저기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갖다가 탐지 추적해서 그걸 갖다가 통신 장비를 이용해서 정확히 0.0001초의 오차도 없이 그걸 갖다 발사 체계 지휘통신본부에 보내고 거기서 발사대에 또 0.0001초의 오차도 없이 발사 명령을 내려서 정확히 딱 요격시키려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까지 국방비 계속 인상됐던 것도 삼축 체계의 그 역할이 컸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모세일의 최대 무기 사업이에요. 예? 예전에 그 미국 정부에서 추산을 한 게 2조 달러 정도. 2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뭐 환산하기 힘들 정도로 2조 네. 달러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 채원 씨가 경제학도 출신이니까 세이의 법칙 아시죠? 세이의 법칙. 대표님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세이 법칙. 잠깐 헷갈리는데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죠? 예, 수요는 공급을 창출한다. 자, 그러면 한쪽에서 자꾸 미사일 방어망을 갖다 놓으면 네. 다른 쪽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혹은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또 공격용 미사일을 만들게 돼요. 네. 그죠? 근데 공격용 미사일이 아무래도 방어용보다는 만들기 쉬울 거 아니에요. 쉬울 뿐만 아니라 가성비가 비교가 안 돼요. 네. 가성비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옛날에 패트리어 갖다 놓을 때는 패트리어만 갖다 놓으면 우리 이제 북한 미사일은 다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뭐 또 북한이 좀 높게 쏘니까 저 높게 날아오는 거 어떡하지?
사드 배치해. 그럼 사드 배치할 때는 이제 우리는 안전해졌어. 막 그렇게 또 호들갑 떨다가 북한이 또 뭐 단거리로 여러 가지 종류를 선보이니까 완전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처럼 또 호들갑 떨고. 몇 년을 가지를 않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기 이제 경제에서 말하는 그 저기 세이 법칙, 네. 수요가 공급을 끊임없이 창출한다고 하는 건 이거는 우리 국민들 그거 다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 국민들도 미국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죠? 예? 이거 완전히 이제 그 돈 먹는 하마인 거죠. 네. 우리 국민 입장에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이 과정에서 가장 이익을 얻는 세력이 누구겠습니까? 무기 판매자들. 예? 그 제조업자. 네. 그죠? 그 다음에 그 제조업자와 여러 가지 이제 그 결탁되어 있는 네. 다양한 세력들. 그죠? 네. 네. 그리고 뭔가 그런 걸 가지고 끊임없이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어떤 세력들. 예? 네. 이런 세력들이 이익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죠? 네. 예. 그들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납세자한테는 그 밑빠진 독에 물붓기이지만 그런 무기를 만들고 그 무기 산업과 여러 가지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에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거예요. 예. 미국이 아무래도 좀 그런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니까는 네. 최대 수혜자는 미국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제가 보기에 제일 위험한 건, 네. 제일 위험한 건 미사일 방어가 가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새로운 미사일 디펜스를 개발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뭘 하나 만들어내면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건 또 금방 드러나요. 네. 그럼 새로운 또 MD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또 금방 한계가 드러나요. 그럼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네. 어떤 이제 이 전형적인 군비 증강 논리가 잘 투영되어 있는 이런 어떤 부분인데, 이게 미사일 방어의 역설이 존재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MD라고 하는 게 잘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잘 되면은 더 신형 공격용 미사일이 나타나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내가 군사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는데 네. 한쪽에서 공격용 무기도 훨씬 많은데다가 상대방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패까지 정말 완벽한 방패까지 갖게 되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너무 불안하죠. 네? 네. 네. 그 불안감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네. 표출이 되겠죠. 그렇죠. 가장 손쉬운 방법이 더 많은 미사일, 더 다양한 미사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 어떻게 좀 꼬드겨 갖고 뭐 동맹을 더 강화하는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방식들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MD로 이제 우리의 안보는 확실해졌어 이렇게 믿고 있는데 안보가 더 불안한 상황들이 초래가 되는 겁니다. 네. 돈은 돈대로 써가면서 안보는 더 불안해지는. 예? 그래서 이 MD라고 하는 게 이 냉전 시대 때 이 MD를 못 만들게 한 조약이 바로 ABM 조약인데, 네. 예? 72년도에 그 미국과 소련이 체결한 조약이죠. 예. 이 ABM 조약을 가리켜서 국제 평화와 안전을 지켜온 초석이다. 네. 그런 평가를 30년 동안 내렸던 거예요. 그렇죠. 네. 예, 내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총리인 윈스턴 처칠이 얘기했던 것처럼 역설적으로 취약성이 안보를 더 이롭게 하는 거예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서로가 공멸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격용 무기를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이면 어느 한쪽에서도 먼저 공격을 하면 보복에 의해서 서로 치고받다 상호 공멸이 되는 거예요. 네.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상태로 냅두는 것이 상대방 공격을 막겠다고 MD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안보적으로 이롭다라는 거예요. 무슨 불안정성이 뭘 억제한다 이런 이론 아닌가요? 그건 뭐 좀 다른 네네. 얘기이긴 한데 아무튼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어떤 취약성의 안보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처칠의 발언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좀 불쾌한 얘기일 수 있어요. 네. 그죠? 예. 그렇지만 그는 이 군사적으로 적대하고 있고 군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쌍방 간의 관계를 가장 정확히 짚어낸 겁니다. 사실 정치권에서는 참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고 또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금기시하는 법칙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아까 저희가 역할극 했던 부분에서도 정의용 실장이 그럼 제가 우리 안보가 불안하다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답변하기보다는 네. 우리에게 최선의 안보는, 그죠? 네. 최선의 안보는 북한이 쏜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것 자체를 결심하지 못하게 하는 거다. 네? 네. 북한이 맞는 미사일을 말이죠. 네. 네? 쏘지 못하도록 결심하게 하는 거다. 군사력 측면에선 여전히 한미동맹이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어마무시합니다. 네? 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북한을 압도하고는 남습니다. 지금 네. 그게 지금 공개가 안 돼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정영 실장이 답변을 그렇게 했어야죠. 우리의 대북 억제력은 강력하게 네.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결심조차 못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우리가 안보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의원님께서는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답변에 질문에 말려 들어가고 완전히 막을 수 있네 없네 이렇게 가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게 스텝이 꼬이는 거죠. 그렇네요. 네. 네. 그러면 지금 불안전해 보면 더 MD를 더 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은 돈대로 쓰되 우리 안보는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아쉽죠. 그러게요. 대표님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약간 좀 저로서는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없어요? 네. 예. 좀 더 이제 삐딱한 관점에서. 그래도 안 됩니다. 네. 예. 네. 아무튼 좀 그런 좀 씁쓸함이 이게 또 최근에 지소미아 문제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요즘 안보 이야기로 아주 뉴스가 도배가 많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 이 부분 말고도 일부에서 소개드릴 부분이 더 있었거든요. 네. ICBM과 이동 발사대에 관한 이야기인데 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ICBM과 이동식 발사대, 그러니까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에서 한 그 말과 발언과 서훈 국정위원장 및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한 말이 다 다르다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서 많이 논란이 됐어요. 이게 네. 안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맞냐, 왜 말이 다르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또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식 발사대 TEL이라고 하죠. 네. 예. 여기서 쏠 수 있냐 없냐, 그죠? 네. 예. 그러니까 2017년도에 북한이 한 걸 봐서는 한 반 정도는 쏠 수 있는 것 같고 반은 아직 좀 미진해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네. 예. 왜냐하면 이동식 그 발사대에서 바로 발사한 게 아니고 그 차량을 갖다가 어디론가 갖다 놓고 ICBM을 이제 지지대를 세워놓고 발사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궤도 차량에서 바로 발사되는 게 아니니까 TL에서 발사 능력이 없다라고 네. 주장할 수도 있고 반면에 중요한 건 그렇게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지상에 고정된 발사대가 아니라 TL을 이용해서 ICBM을 이동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그 TL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거죠. 다만 북한이 2017년도에 화성 14형, 15형, 그 이제 다 해서 3번 시험 발사했는데 14형은 좀 그 미진한 거로 평가가 됐고 15형이 이제 ICBM급으로 분류가 되는데 대개 ICBM을 실전 배치하려면 한 10번에서 한 20번 정도의 시험 발사가 필요합니다. 네. 예, 대개. 예. 근데 북한은 14형까지 합치면 3번. 그죠? 예. 아직 좀 15형까지 하면 네. 한 번인 상황인 거예요. 네. 그죠? 한 번인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트럼프가 혹은 또 그 미국 군부에서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하기로 한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예? 예. 그런 기술적인 능력을 확보를 하려다가 일단 멈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ICBM을 개발을 완성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른 겁니다. TL은 차치하더라도 네. 아직 그 ICBM 자체의 능력을 확보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1부에서는 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있었던 그런 대화들을 바탕으로 미사일 디펜스의 효율성 그리고 뭐 이동 발사대에 관련된 논란 등을 짚어보았는데요. 그럼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